안녕하십니까. 네. 물권하고 있죠. 네. 지난 시간에 민법 총칙 무효 취소 중에서 취소하고 부관받고요. 그다음에 물권법 총론 중에서 물권의 기초라고 해서 물권이 뭐냐, 또 물권의 종류, 뭐 물권의 객체, 물권의 일반적 효력 이런 것들 봤어요. 그죠? 제가 지난 시간에 카메라 보고 이렇게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조금 더 나오신 것 같은데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새로 오신 분들은 특히 이제 11, 12월 달 강의 이제 원장님께서 11, 12월 달하고 1월 달 앞에 했던 것들 좀 보고 오시라고 했을 거예요. 보고 오신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오늘 그냥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특히 그냥 오신 분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오늘 하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건 그냥 못 알아듣는 사람 한 1% 정도만 알아들으셔도 돼요. 처음에는 한 1% 정도.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러시아 말을 듣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한민국의 한글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외국어 강의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앉아 계세요. 이 시험은 앉아 있는 사람이 이기는 시험입니다. 그렇게 좀 첫날 듣고서 충격받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할 거예요, 그죠? 근데 그분들도 괜히 그냥 하는 거야. 괜히 뭐 알아들어서 끄덕끄덕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습관적으로 하는 거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세요. 자, 오늘 하는 내용이 162페이지부터죠. 물권법 총론을 보고 있습니다. 물권법 총론. 민법 총칙이 법률 행위에 관한 거라 그러고, 법률 행위가 뭐냐? 매매 계약 같은 거 생각하자 그랬죠. 이렇게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그리고 그 행위가 유효하다면 당사자에게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럼 계약 등을 통해서 발생하는 권리가 뭐가 있냐? 대표적으로 물권하고 채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중에 물권이란 게 어떤 거냐? 그걸 이제 지난 시간에 했죠. 물권 일반론이라고 해서 물권이 뭐냐? 물권의 뜻, 그리고 채권하고 비교해가지고 특징을 좀 이해했고요. 물권의 주체는 몰라도 되고 객체와 관해서 일물일권주의가 뭐냐 봤고요. 그 예외 봤습니다. 그리고 물권의 종류라고 해서 물권 법정주의, 우리 민법 185조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건지 확인했고요. 물권의 공통적 효력이라고 해서 물권이라는 놈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효력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물권의 일반적 효력이라고 그랬고 두 개가 있었습니다. 우선적 효력하고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걸 봤어요. 특히 물권적 청구권이 뭐고 어떤 유형이 있고 이런 것들을 특징이 뭐고 이런 걸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볼 게 물권 변동인데요. 변동. 물권 변동은 크게 보면 권리 변동이죠. 그죠? 그리고 권리 변동이 뭔지는 우리가 첫째 날 했어요. 민법 조문이 3단 구조가 있다고 그랬죠. 법률 사실이란 게 모여서 법률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 법률 효과가 뭐였어요? 권리 변동이었어요. 그리고 권리 변동이 세 가지 모습이 있었죠. 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 이걸 싸잡아서 권리 변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물권도 마찬가지예요. 물권 변동이란 물권의 취득, 변경, 소멸을 말합니다. 권리 변동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 물권이 변동이 되는 원인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법률 요건이라고 그랬고요. 두 개가 있었어요. 뭐하고 뭐죠?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이 있어요. 이게 또 나와요. 민법 총칙에서 봤던 게. 그래서 물권을 변동시키는 원인이 뭐냐? 권리 변동의 원인, 즉 법률 요건이라고 했고 이게 두 개가 있다.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의 기준이 또 나와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물권의 객체 중에서 부동산, 동산 나눴었죠. 여기 또 나와요. 객체와 관련해서 물권 변동은 부동산 물권 변동이 있고 동산 물권 변동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물권 변동의 모습,
또는 유형이 더 낫겠네요. 물권 변동의 유형. 크게 4가지 유형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물권 변동의 원인과 물권의 객체로 나눠가지고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법률 행위에 의한 동산 물권 변동, 법률 규정에 의한 동산 물권 변동,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 민법 조문이 요 순서대로 나와요. 지난주에 봤던 185조가 물권 법정주의라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 다음 186조부터가 여기다. 186조, 187조, 188조부터 190조, 191조 뭐 이런 게 나와요. 여기까지가 물권 총론이에요. 결국 물권 변동은 요 조문 해석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부동산 물권 변동, 이걸 조심하셔야 되고, 법률 행위라는 건 뭐라 그랬죠? 매매 계약 같은 거라 그랬죠. 법률 규정은 뭐가 있었죠? 상속 같은 게 있었죠. 경매 같은 게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매매 등을 통해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상속이나 경매 등을 통해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런 걸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물권 변동이란 162페이지 물권의 취득 변경 소멸, 즉 특실 변경을 말하게 되고, 물권 변동의 종류 또는 유형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오른쪽에 보면 가운데 표가 있죠. 그 표를 이제 앞으로 하는 거예요. 그 표 중에서도 부동산 물권 변동을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 186조가 이제 187조를 조금 이따 해석을 할 거고요. 이렇게 물권 변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기 전에 이 물권 변동에 관한 몇 가지 원칙이 나옵니다. 일단 2개,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이 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공시라는 것은 외부에 뭘 알리는 걸 말해요. 여러분들이 책을 사가지고 책에다 이름 쓰시는 경우 있죠. 그거 왜 써요? 내 거다라는 걸 알리는 거죠. 이런 게 공시라고 해요. 즉 어떤 물건에 대해서 물권 변동 과정,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 등이 어떻게 변동이 됐고 현재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가를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 그게 공시라고 하게 됩니다. 그 공시 방법으로 마련된 게 동사는 점유를 통해서 공시하고요. 부동산은 등기를 통해서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우리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무슨 명인 방법 이런 것도 있어요. 명인 방법이 뭔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일단 대표적인 게 점유와 등기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점유가 그럼 뭐냐? 나중에 점유권 가서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공시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토지에 대해서 어떤 특정 토지에 대해서 매매 등을 통해서 사가지고 내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했을 때 어떤 효력이 생기는가? 그게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3번 공시 방법을 갖춘 경우 효력이라. 거기에서 우리 민법은 뭘 택하고 있냐? 2번에 성립요건주의라는 걸 택하고 있습니다. 성립요건주의는 다른 말로 효력 형식주의 또는 독일이 채택하고 있어서 독법주의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2번을 좀 기억해 주세요. 당사자 사이에 공시 방법까지 갖췄을 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갑소유 A 토지를 매매했어요. 을이 갑소유 A 토지를 샀어. 그럼 을은 갑이 갖고 있던 A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등기를 해라 말이죠. 이런 걸 성립요건주의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가 부동산을 샀는데 내가 돈을 다 줬어. 등기 서류까지 받았고 예컨대 아파트 열쇠까지 받았고 내가 살고 있어. 하지만 내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아직 안 했어. 그럼 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그랬죠. 사실상 소유권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성립요건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그 성립요건주의의 개념 정도 확인해 주시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공시원칙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언제? 잠안 올 때. 그리고 이해해야 될 게 165페이지에 있는 공신의 원칙입니다. 요게 좀 공시원칙은 어렵지 않은데 공신의 원칙이 좀 어려워요. 공신 이렇게 씁니다. 공신. 뭐 한자 어렵게 쓰는지 몰라도 돼요. 자, 공신의 원칙에서 먼저 공신이 뭐냐? 공신의 개념을 기억해야 되는데 A 토지가 있어요. 등기부가 있습니다. A 토지 등기부에 갑이 소유권자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등기. 그럼 사람들은 A 토지를 누가 소유한다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갑이 소유권자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자, 비노트북이 있어요. 동산입니다. 이거를 갑이 점유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점유하면서 노트북 갖고 지금 강의를 듣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뭐 작업을 하고 있거나. 자, 이때 이 갑. 누가 봐도 소유자죠. 그죠? 누가 봐도 소유자일 거예요. 그런데 얘가 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고 노트북을 현재 갑이 사용은 하고 있지만 갑이 권리자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더라. 대표적으로 이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가장매수인. 갑이 가장매수인이야. 우리 민법 총칙에서 봤죠? 가장매매는 허위 표시고 무효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가장매수인, 가짜 매수인 이름으로 된 등기도 무효라고 그랬어요. 요 등기가 무효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즉 갑이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갑이 도둑놈인 경우가 있어요. 도둑놈. 갑이 노트북을 훔쳐갖고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때 갑은 노트북이라는 물건만 훔친 거고요. 권리는 훔친 게 아니라죠. 권리는 못 훔쳐요. 결국 갑은 노트북을 훔쳐서 현재 사용하고 있지만 소유권은 없단 말이죠. 이렇게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자로 등기가 되어 있다. 즉 공시방법을 갖추고 있다. 동산에 대하여 점유를 통해서 공시방법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그 공시방법을 갖추고 있는 자가 권리자가 아닌 경우가 극히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다. 대부분은 갑이 권리자, 한 99% 정도는 갑이 권리자일 거예요. 그러나 극히 예외적으로 권리자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갑하고 거래하는 을을 한번 생각해 보자. 갑하고 거래하는 을.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은 뭘 보고 거래해요? 등기 보고. 동산은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거래할 거 아니에요. 이때 을은 갑이 권리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통은 모르겠죠. 그죠? 을은 등기를 믿을 것이고 점유를 믿을 거란 말이에요. 요거를 공신이라고 불러요. 요거를. 권리자가 아닌데 권리자로 등기가 돼 있거나 권리자가 아닌데 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그 사람과 거래하는 상대방이 권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권리자라고 믿는 것, 그걸 뭐라 한다? 공신이라고 불러요. 문제는 얘가 이걸 믿고 돈 주고 샀다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생겨요. 왜? 물건을 돈 주고 샀다. 권리를 승계 취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총칙에서 봤죠? 매매 등을 통해서 권리를 승계 취득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권리를 승계 취득하려면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권리를 승계받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죠. 등기를 믿고 점유를 믿고 거래했지만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얘가 이거를 믿고 신뢰하고 그게 공신이죠. 거래한 자가 보호하자. 얘를 보호하자. 얘가 을이 권리를 취득한다. 이걸 공신의 원칙이라 하죠. 공신의 원칙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신의 원칙은 등기나 점유가 무효라는 걸 전제로 나오는 원칙이에요. 자, 이때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을 안 해주고요. 동산에 대해서만 공신의 원칙을 인정합니다. 자, 을의 입장에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해 주는 게 좋죠. 그런데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면 눈물 흘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진정한 권리자. 이 땅의 진짜 권리자. 이 노트북에 진짜 권리자가 있겠죠. 그 사람은 눈물을 흘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신의 원칙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공신의 원칙은 이 A 토지나 노트북의 진짜 권리자를 희생하면서 거래를 보호하는 그런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진정한 권리자를 우선하게 된다. 그래서 공신 원칙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동산만 인정하고 있고요. 그 동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 게 우리 민법 249조 동산 선의 취득이라는 제도가 나옵니다. 나중에 간단히 주문을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이 165페이지 2번 공신의 원칙에 의의가 있습니다. 공시방법 등기 등을 갖췄다 하더라도
모두 유효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만약에 무효의 등기가 있을 때 그걸 믿고 거래한 사람, 이 문제가 될 것이고 이 사람은 보호하는 원칙을 공신의 원칙이라 한다. 그러나 양가로 이번 우리나라는 부동산에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에 내가 등기를 믿고 거래했지만 그 등기가 무효라면 나는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 정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문의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권행위가 뭐냐? 채권행위라는 개념에 대응해서 나오는 개념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월 10일 날 갑과 을 사이에 A 토지를 매매를 해요. 그리고 등기는 6월 10일 날 넘겨줬다. 갑이 등기를 이전해줬다. 소유권 등기. 자, 요때 계약을 하는 거, 요게 채권행위예요. 1월 10일 날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갑과 을은 채권 채무가 생겨요. 갑은 이렇게 대금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생기고 A 토지 소유권 이전 의무가 생깁니다. 채권 채무가 생겼죠. 을도 채권 채무가 생겨요. 어떤 채권이 생겨요? 소유권을 넘겨라 라는 채권이 생기고 어떤 채무가 생겨? 대금 지급 채무가 생깁니다. 이렇게 계약 등을 통해서 당사자에게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채권행위라고 해요. 다른 말로 의무 부담 행위라고 해요. 법률 행위 중에서 이렇게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채권 행위라고 합니다. 반면에 6월 10일 날 등기를 넘겨주면 A 토지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죠. 그죠? 즉 물권이 변동이 돼요. A 토지라는 물건에 관한 권리가 변동이 돼요. 이렇게 채권 행위를 통하여 발생한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A 토지라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이라는 물권이 갑에서 을로 변동이 됐죠. 이걸 물권 행위라고 불러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등기를 넘겨줬다. 싸잡아서 법률 행위라고 하는데 그걸 쪼갠 거예요. 계약은 채권 행위, 등기 넘겨주는 건 물권 행위 이렇게. 자, 이때 채권 행위와 물권 행위를 쪼개서 보는 이유가 있겠죠. 이런 것 때문에 쪼개서 봐요. 1월 10일 날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할 때 갑이 만취 있었다. 만취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의사 무능력. 그럼 계약은 무효죠. 갑이 미성년자인데 부모 동의를 안 받았다. 그럼 취소할 수 있죠? 이렇게 채권행위에 무효 취소 사유가 있어요. 그런데 6월 10일 날 갑은 멀쩡해. 술 다 깼어. 6달 동안 술 취했을 건 아니잖아요. 중간에 얘가 성년자가 됐어요. 다시 말해서 채권행위에만 무효 취소 사유가 있어요. 물권행위엔 무효 취소 사유가 없어. 그럼 어떤 생각을 해요? 이거는 무효 취소됐을 때 이거 영향을 받냐 안 받냐? 물권행위가 무효 취소되었을 때, 즉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 효력이 상실되는 걸 실효라고 합니다. 채권행위가 실효되었을 때 물권행위도 실효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여기에만 실효사가 있어요. 여기에만. 그래서 물권행위와 채권행위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 갖고 이제 학자들이 쌈박질하고 앉아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데 우리는 학자들이 어떻게 싸우는가를 볼 필요 없고요. 우리 대법원의 태도, 우리 대법원은 지금 채권행위하고 물권행위가 따로따로 이루어졌죠. 하지만 하나로 봐요. 따로따로 했지만 전체를 하나의 행위로 봅니다. 이걸 물권행위의 독자성 부정 이렇게 돼. 독자성 부정.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한다라고 말을 해요.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는 따로따로 했지만 하나의 행위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채권행위가 실효가 되면 당연히 뭐도 실효가 돼요. 이것도 실효가 되죠.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요. 그걸 물권행위의 유인성이라고 해요. 이게 우리 대법원의 태도예요. 그래서 1월 10일 날 매매계약 채권행위를 하고 6월 10일 날 등기 즉 물권행위가 있었는데 그 후에 계약이 무효임이 밝혀지거나
그 후에 계약이 취소가 됨으로써 채권행위가 효력이 상실이 되면 물권행위도 당연히 효력이 상실된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물권행위가 당연히 효력이 상실된다가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물권행위가 뭐였어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 그게 당연히 효력이 상실되니까 소유권 이전의 효력은 상실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거예요. 이때 우리 대법원은 지금 을에게 등기가 넘어갔잖아요. A to D 등기부를 보면 소유권자 을이라고 등기가 돼 있어요. 이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소유권은 을에게 이전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계속 갑소유였던 거예요. 그러면 을에게 등기가 넘어갔지만 소유권은 을에게 이전된 적이 없으니까 을에게 넘어간 이 등기는 무효가 돼버리죠. 처음부터 무효 등기가 돼버려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거하고 결합을 시켜버리면 이 상태에서 을과 거래한 자 있을 수 있죠. 을이 또 팔아먹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 그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대법원에 할 때. 그것 때문에 채권행위, 물권행위 개념을 좀 잡으셔야 돼요. 165페이지에 보면 밑에 하단에 물권행위 뜻이 있습니다.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즉 등기를 넘겨주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물권행위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하는 것, 이걸 물권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정밀하게 개념을 잡을 필요 없고요. 계약을 하는 게 채권행위고 등기를 넘겨주는 게 물권행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166페이지 2번. 양가로 1번 각과 을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166페이지 2번의 양가로 1번 채권행위죠. 을에게 등기를 이전해 준 경우 물권행위. 소유권 을에게 이전이 돼요. 그런데 각과 을의 매매 계약에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실효가 되었을 때, 즉 채권행위가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 을에게 이전된 등기, 즉 물권행위 효력이 어떻게 되는가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죠? 특히 물권행위와 채권행위가 이렇게 따로따로 행해졌을 때, 그리고 채권행위만 실효 사유가 있을 때 물권행위에 영향을 받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거기서 밑에 3번 우리 대법원. 우리 대법원은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하고 위인성을 취하고 있으며 거기 관련 대법원 판례를 보면 네 번째 줄에 우리 법 제도가, 네 번째 줄 끝부분에 우리 법 제도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게 우리 대법원이에요.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독자성을 부정하고 유인성을 취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결론이 뭐다? 물권행위가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밑에 두 번째 줄 매매 계약 따위가 해지가 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 즉 소유권은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 그죠? 그래서 오른쪽 요 구체적 예라고 되어 있죠. 요게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사례 형태로.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부동산 매매 계약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되었으나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경우 대법원에 의하면 동그라미 1번 매수인 을에게 이전된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도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따라서 매수인 명의 등기는 무효 등기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2번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야, 등기를 말소해라 청구할 수 있다. 문제가 3번이죠. 을 등기를 말소하기 전에 을과 거래한 병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그게 우리 민법의 태도다. 물론 이 병 제3자를 보호하는 특별한 규정이 따로 있다면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봤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와 같은 그런 제3자 보호 규정이 특별하게 있다면 그 규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는 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 보호받지 못하는 게 원칙이다.
그 내용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보면 되죠. 법률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과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186조와 187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 시험 문제가 아주 잘 나옵니다. 자, 왜 잘 나오는가? 186조를 봅니다. 이렇게 돼 있죠. 부동산에 관한 토지 건물을 말하죠. 법률행위, 매매 계약 따위를 말합니다. 그 물권, 소유권 따위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이게 아까 봤던 성립요건주의죠. 우리 민법이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이 있고 그 밑에 판례가 하나 있어요. A 토지가 있는데요. 이게 미등기 부동산이야. 아직 등기부가 없어요. 그런데 토지대장은 있어. 토지대장. 등기부하고 토지대장은 다르죠. 등기부는 권리를 기록해 놓은 거고 토지대장 같은 건 토지의 현황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관리 주체도 다르죠. 토지대장은 어디서 관리해요? 국토교통부예요. 등기부는 법원이 관리해요. 두 개의 기록이 다르죠. 그때 토지대장은 있더란 말이죠. 토지대장에도 소유자가 등록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미등기 부동산에서 토지대장은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 토지대장의 소유자가 갑으로 등재가 되어 있었는데 을이 이걸 사. 그래서 토지대장의 을이 소유자 을로 바뀌었어. 얘 소유권 취득하느냐 이 문제가 생겨요.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지요. 왜? 토지대장은 등기부가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갑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을에게 이전 등기해줘야 된다. 그래야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읽어볼게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토지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을은 자기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고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부를 만들면서 최초로 소유권 등기한 걸 보존 등기라고 해요. 을의 이름으로 안 돼요. 갑의 이름으로 등기부를 만들고 갑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을에게 다시 이전 등기를 해야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186조 때문에 이런 판례가 나오게 됩니다. 이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거 내 거다라고 우기는 분들 많아요. 대장 보면 보여주면서 봐라 토지대장에 내가 소유자로 돼 있지 않냐. 내가 소유권자다라고 우기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에 등기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고 그 근거가 186조가 되는 거예요. 됐죠? 두 번째 186조에 의하면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한다고 되어 있을 뿐 인도까지 하라고는 안 돼 있죠. 인도 안 받아도 돼요. 그래서 양가로 2번 목적 부동산은 인도 명도하는 것은 물권 변동의 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논의 말씀드려요. 아파트를 내가 아무리 돈 주고 사가지고 넘겨받아서 현재 내가 살고 있어도 등기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반대로 내가 등기는 했어. 근데 아직 열쇠 안 받았어. 내가 안 살고 있어. 전 소유자가 살고 있어. 하지만 내가 등기를 넘겨받았어. 그럼 나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186조는 등기하라.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다음 페이지 3번. 요거는 등기가 그 권리의 존속 요건이냐. 예를 들어서 A 토지 등기부에 소유자가 갑으로 되어 있고 매매를 통해서 을로 이전 등기가 되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죠? 근데 요 상태에서 이 을 등기가 서류 위조 등을 통해서 무단으로 말소가 되거나 서류 위조 등을 통해서 무단으로 이전이 되었을 때 등기가 을이 소유권 즉 권리를 상실하는가의 문제가 생깁니다. 상실하지 않습니다. 마치 동산을 도난당한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노트북을 도난당했다 하더라도 물건만 도난당한 거지 권리까지 도난당한 건 아니에요. 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등기가 설령 불법적으로 말소됐다 하더라도 등기만 말소된 거지 권리까지 소멸하는 건 아니다라는 게 판례죠. 이유는 근거가 뭘까요? 등기법에 보면 말소 회복 등기라는 게 있어요.
말소 회복 등기가 뭐냐?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되었을 때 그걸 회복하는 등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말소 회복 등기를 하려면 권리가 있어야 돼요. 내 거여야 돼요. 그래야 내 이름으로 회복 등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결국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됐다 하더라도 권리는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는 권리의 존속 요건은 아니다라고 판결하게 됩니다. 그 3번도 간간히 등장하는 판례입니다. 그리고 외워야 될 게 나와요. 4번. 186조가 적용이 돼서 등기를 해야 변동이 되는 거. 이전 등기를 해야 권리를 취득하고 말소 등기를 해야 소멸하고 이전 등기 해야 권리를 취득하고 말소 등기를 해야 권리가 소멸하는 즉 이전 등기나 말소 등기가 필요한 경우 물권이 취득, 변경, 소멸되려면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 이전 등기든 말소 등기든 이런 걸 등기가 필요한 경우라고 말을 하는데 얘가 쭉 나오죠. 자, 그 중에서 1, 2월 달에 외워야 될 게 있습니다. 양가로 1번. 매매 교환 등 계약은 당연한 거고 뭐 상식이고요. 부동산 특정 유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유증이 뭔지 말씀드렸죠. 유언에 의한 증여.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특정 유증과 포괄 유증이 있었습니다. 특정 유증은 개개의 부동산을 특정인에게 유언에 의해서 증여하는 거야. 내가 죽으면 A 토지를 을에게, 이게 특정 유증이에요. 이 특정 유증은 마치 증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등기를 해야 돼요. 이 특정 유증의 반대가 포괄 유증입니다. 포괄 유증은 유언을 하면서 증여하는데 말 그대로 포괄적으로 일괄해서 증여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나의 전 재산을 을에게. 이게 포괄 유증이에요. 그래서 포괄 유증은 그 결과가 상속하고 똑같아져요. 그래서 포괄 유증은 등기 필요 없고요. 특정 유증은 등기를 요합니다. 특정 유증 기억해 주세요. 양가로 이번에 법원의 이행 판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행 판결은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을이 갑으로부터 A 토지를 샀는데 갑이 등기를 안 넘겨줘요. 그럼 을은 갑에게 등기를 넘겨달라고 하겠죠. 안 넘겨주면 소송으로 할 거예요. 뭐라고? 등기를 이전하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해요. 자,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원고입니다. 법원이 을의 말을 들어봤더니 을의 말이 사실이고 증거도 있어. 그럼 법원은 이렇게 판결해 주겠죠. 그죠? 원고가 얘기했죠. 원고 승소 판결이면서 뭐뭐 하라 판결. 이게 이행 판결이에요. 뭐뭐 해라. 이행 판결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 이행 판결에 의해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있는데 왜 문제가 생기냐? 169페이지를 보세요. 거기 중간에 187조가 있는데요. 187조에 보면 상속 공영지수 판결이 나와요. 그죠? 그 판결에 의한 권리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이행 판결도 판결이니까 187조에 따라서 을은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하느냐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187조 판결은 이행 판결이 아니라 형성 판결을 말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형성 판결이 뭔지 조금 이따 말하고 어쨌든 이행 판결은 아닌 거야. 187조 판결에서 이행 판결은 빠져버려요. 그럼 이건 몇 조로 가는 거예요? 186조로 가는 거예요. 등기를 해야 돼요. 2번 읽어볼게요.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그 소송을 제기한 원고 매수인이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이 뭐라고 나온다? 매도인은 언제까지 매수인에게 등기를 이전하라 뭐뭐 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와요. 이런 판결을 이행 판결이라 하고요. 이행 판결은 187조 판결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를 요한다. 즉 을은
판결만으로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다.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매 등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의 소유에서 원고 승소 판결, 이행 판결이라고 되어 있죠. 그 판결은 187조 판결 아니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 187조 판결 아니다. 그래서 승소 판결에 따르는 등기할 때까지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가 없다. 결국 등기해야 한다. 아주 잘 나옵니다. 2번. 아주 잘 나옵니다. 4번. 나중에 소유권 가서 볼 겁니다. 갑소유 땅을 을이 20년 이상을 점유하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중에 245조 1항을 볼 건데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어요. 요 4번은 245조 1항이라는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지만 그 조문에서 등기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잘 나옵니다. 점유 취득 시효 등기해라. 5번. 갑과 을이 땅을 공유하고 있어요. 토지를 공유하고 있어요. 이거를 나중에 갑과 을이 나눠요. 분할. 하나의 땅을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다가 나눠요. 그걸 분할이라고 해요. 분할하는 방법이 협의 분할이 있고 재판 분할이 있어요. 요 재판 분할, 요게 형성 판결입니다. 요건 등기 필요 없어요. 요건 등기해야 돼요. 나중에 공유 가서 볼 겁니다. 공유 부동산을 분할할 때 당사자 사이 협의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돼요. 즉 쪼개가지고 분할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각각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분할 협의하고 같이 취급하는 게 조정이에요. 조정.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서 만나가지고 협의를 해요. 그래서 합의서를 써요. 그 합의서를 법원이 작성해 줄 때 그걸 조정조서라고 합니다. 법원이 판결해 주는 게 아니라 양 당사자를 조정하는 거예요. 옛날에 신고 선생님이 많이 하셨죠. 4주 뒤에 봅시다. 뭐를. 그게 이혼 조정이에요. 둘이 합의하라는 거예요. 협의 이혼하라는 거예요.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하는 건데 다만 그 합의서를 법원이 작성해 주는 법원. 그걸 조정조서라고 합니다. 등기해야 되겠죠. 5번. 그래서 186조 오늘 186조의 적용을 받아서 등기를 꼭 해야 되는 거 체크해 드린 거. 특정 유정, 이행 판결, 점유 취득 시효, 공유물 분할, 협의 또는 조정 성립. 여기까지는 일단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한꺼번에 다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 순환별로 제가 외우세요 하는 걸 중심으로 암기해 주시면 돼요. 자, 186조는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187조가 남았죠. 자, 조문 봅니다. 상속, 공용징수. 공용징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강제 수용하는 걸 말합니다. 강제 수용.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걸 187조 본문이라 그래요. 본문.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187조는 문장이 두 개가 있죠. 앞에 문장이 본문이고요. 뒤에 문장이 단서입니다. 자, 본문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단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처분. 이 처분은 매매 계약을 말하는 게 아니고 등기를 이전해 주는 것, 즉 물권 행위를 말합니다. 187조 단서에 말하는 처분이란 매매 계약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매매 계약에 따라서 등기를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같이 묶어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갑이 땅이 있어요. 사망을 해서 을이 상속을 받습니다. 또는 갑의 채권자가 경매를 넣어서 을이 경락을 받습니다. 을은 A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등기 필요 있다 없다? 등기 필요 없어요. 이게 187조 본문이에요. 땅을 상속받았거나 땅을 경매를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에 을은 등기 없이 취득한다고 돼 있으니까 을은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을이 병한테 팔아요. 이때 병, 을로부터 땅을 샀지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은 등기해야 되죠. 자, 병이 등기를 넘겨받을 때 어떻게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가?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넘겨줘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187조 단서의 취지. 왜냐? 을이 세금을 떼먹으려고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지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마치 갑과 병이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갑에서 막바로 이렇게 등기를 넘겨주는 놈이 나타나요. 그렇겠죠. 세금 내기 싫으면 마치 갑이 죽기 전에 병하고 매매 계약을 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서 갑에서 병으로 막바로 등기를 넘겨주는 놈이 생긴단 말이죠. 그거 막아야 되죠. 그러니까 너 병한테 땅 팔았니? 그러면 네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병에게 등기를 넘겨줘. 그래야 병은 소유권을 취득해. 상속세 떼먹으려고 마치 갑병이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이렇게 등기를 넘겨줬다? 무효단 말이죠. 그래서 말하는 게 187조 단서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매매 계약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너 병하고 등기 안 하고 네 이름으로 등기 안 하고 계약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병에게 등기를 넘겨주려면 네 이름으로 먼저 등기를 하고 넘겨줘라. 네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으면 병에게 등기를 넘겨줄 수 없다. 그게 187조 단서의 취지가 됩니다. 일단 조문을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1번 밑에 187조 본문 양가로 1번 정도 확인하시고 187조 단서 양가로 1번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 물건을 처분하려면 즉 병에게 등기를 넘겨주려면 네 이름으로 먼저 등기를 해라라는 취지입니다. 그게 187조 단서의 취지죠. 만약에 다음 페이지 187조 단서를 위반하게 되면 그 처분 행위는 무효라 그랬죠. 계약까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 계약을 채권행위라 그랬죠. 채권행위까지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요. 물권행위, 즉 처분행위만 무효가 되는 거예요. 계약까지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세 번째처럼 갑의 토지를 상속받은 을이 병에게 토지를 매각한 후 물론 계약은 갑과 병이 한 것처럼 꾸몄겠죠. 등기는 갑에서 병으로 직접 이전한 경우에 그 등기가 무효가 되는 거지 계약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187조 단서에서 매매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고 그 처분을 등기 이전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판례가. 계약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등기를 넘겨주려면 먼저 등기를 하고 넘겨줘라. 이런 취지로 187조 단서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187 단서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유효한 경우가 또 나와요. 그 유효한 것 중에 하나는 나중에 등기 가서 볼 거니까 지금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밑에 3번. 아까 186조의 적용을 받아서 등기해야 되는 거 쭉 봤죠? 이번엔 등기 필요 없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거 보는 거. 187조의 적용을 받아서 등기가 필요 없는 것들. 일단 조문에 있는 거 상속. 등기 없이 취득한다고 그랬죠? 언제 취득하느냐?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돌아가시는 순간 나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아도. 30년 전에 돌아가셨어. 돌아가신 분 이름 그대로 등기가 아직 남아있어. 그래도 나는 이미 30년 전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오른쪽 판결. 자, 민사소송에 의한 판결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행 판결이라는 게 있고 확인 판결이라는 게 있고 형성 판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구별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일단 이행 판결은 법원이 뭐뭐 하라 이렇게 판결해요. 뭐뭐 하라. 이게 이행 판결이요. 뭐뭐 하라 그랬으니까 해야 돼요. 반면에 형성 판결은 하라가 아니라 뭐뭐 한다 이렇게 판결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가 이 땅을 쪼개려고 해요. 나누려고 해. 그럼 만나고 협의를 하겠죠. 협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가요. 그리고 법원이 판결을 내려줘요. 판결을 내려줄 때 갑과 을은 이 땅을 요렇게
요렇게 분할하라가 아니라 요렇게 분할한다라고 판결해줘요. 분할하라가 아니라. 결국 법원이 분할을 해줘요. 그 말은 각과는 할 게 있어. 할 일이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뭐뭐 하라 그러면 해야 돼요. 근데 뭐뭐 한다. 끝이야. 법원이 해준 거예요. 이런 걸 형성 판결이라고 합니다. 즉 법원의 판결 자체로 분할이 돼요. 권리가 변동이 됩니다. 이런 판결을 뭐라 한다? 형성 판결이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형성 판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공유물 분할 판결.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법원이 각과 다른 땅을 이렇게 분할한다. 이렇게 판결하게 되면요. 원래 1피지 땅이잖아요. 등기부로 쪼개지 않아도 돼요. 각과 다른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각각 이 분할된 부분에 단독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부에는 여전히 공유로 등기되어 있어도 각과 다른 더 이상 공유가 아니라 분할된 부분에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게 형성 판결이 됩니다. 양나라 3번에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형성 판결만을 말한다. 공유물 분할 판결을 말한다. 그거 이해하시면 돼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암기하시면 돼요. 4번의 경매. 국가기관을 통한 공경매를 말합니다. 경매는 법원이 하고요. 공매는 어디서 하죠? 경매는 법원이 하고요.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죠. 공매는 어떨 때 해요? 세금 체납. 어쨌든 이렇게 법원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부동산 경공매의 경우에는 그 경락을 받은 자가 등기 따위 하지 않아도 대금을 완납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판례입니다. 대금을 완납한 때.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187조와 관련해서 해석한 거고요. 기타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게 또 잔뜩 나와 있죠. 한꺼번에 외우지 마시고 첫째, 신축 건물 소유권 취득. 기억합니다. 두 번째, 원인행위 실효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복귀. 이거 했어요. 여기 보세요. 아까 범죄행위를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로 나눴을 때 물권행위의 원인이 채권행위죠. 이게 원인행위예요. 근데 이게 실효가 됐어. 등기 말소해야 돼. 말소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말소할 필요 없다 그랬죠. 말소 등기 필요 없단 말이죠. 을에게 이전된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 그거를 원인행위 실효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복귀라고 합니다. 등기 필요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가 혼동에 의한 물권 소멸 나옵니다. 이거 물권 총론 마지막 부분에서 할 겁니다. 마지막 부분. 나머지 다 강론 가서 볼 것들이에요. 강론 가서 볼 것들인데 맨 밑에 두 개. 자,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집합건물은 아파트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용 부분은 복도 계단 생각하시면 돼요. 복도 계단에 관해서도 권리가 있냐? 있습니다. 그걸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집합건물법 13조에서는 그 복도 계단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해놨습니다. 등기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분배농지라고 되어 있어요. 분배농지는 국유농지를 분양한 거예요. 일반인들에게. 그리고 국유농지를 분양받은 사람은 3년에 걸쳐서 대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요. 분할 납부. 그리고 그 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등기 없이 그 분배농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기 필요 없는 것들 지금 쭉 체크한 거예요. 체크한 것만 기억하죠. 그래서 아까 봤던 등기를 요하는 것과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걸 섞어놓고 다음 중 등기를 요하는 것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은 형태의 문제가 대단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나중에는 다 외우셔야 돼요. 다 외우셔야 되는데 한꺼번에 외우기 힘드니까 1, 2월 달에 체크해드린 게 있어요. 등기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거. 그 정도는 기억을 해달라. 아시겠죠? 여러분들 고를 수 있어야 돼요. 언제 다 외우냐 자식아.
여러분들이 굳이 안 해오셔도 돼. 제가 1년간 30번도 더 넘게 떠들어. 사람이라면 30번 이상 들으면 외워지게 돼 있어요. 나는 사람이 아닌가비요. 아니 사람이야 나. 제가 너무 1년 내내 떠들어. 1년 내내. 나중에 인이 배겨. 그러니까 굳이 안 해오셔도 돼요. 그냥 외워야지라는 문제의식만. 이런 것도 안 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듣다 보면 외워지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책 한 거 위주로 자꾸 들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한 장을 넘겨서 187조 예외라고 해서 아까 봤던 게 있었어요. 갑소유 땅을 을이 20년간 점유하면 을이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죠. 이게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에요. 그럼 등기 필요 없어야 되잖아. 근데 245조에서는 등기를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187조 예외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 자, 이렇게 물권 변동 중에서 부동산 물권 변동과 관련된 186조와 187조 해석을 좀 통해서 등기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들을 좀 구별하시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가 요 두 놈. 이 공통적으로 요구하게 있는 게 있어요. 등기라고. 186조에서는 등기가 무슨 요건이었어요? 물권 변동 요건이었어요. 187조는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 물권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된다 그랬죠. 결국 등기가 186조에서는 물권 변동 요건이고요. 187조에서는 처분 요건이에요. 그 물권 변동 또는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와 관련해서 우리 민법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7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7개 정도. 물론 등기는 2차 과목 부동산 등기법에서 공부하시되 그 중에서 등기를 둘러싸고도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툼에서 우리 대법원이 결론을 내려줘야 되잖아. 즉 등기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요거를 우리 시험에 냅니다. 그 중에서도 한 7개 정도를 테마로 해가지고요 시험에 냅니다. 첫 번째 등기의 종류와 관해서는 이중보존 등기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가등기가 가등기 2개. 그중에 가등기 아주 중요하죠. 최근엔 좀 뜸하긴 한데 그래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2차 과목 부동산 등기법을 보면 공부하다 보면 이제 거기서 등기법에 있는 내용들을 공부할 거 아니에요. 법, 그죠? 등기가 뭐고, 등기소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등기관은 누가 되는 거고, 등기부는 어떻게 작성이 되고, 등기 서류는 뭐가 있고, 신청 절차는 어떻고, 등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절차가 쫙 규정이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등기의 유효 요건이라는 게 나와요. 등기가 유효하려면 아까 무효등기도 있다고 그랬죠. 무효등기도 우리 민법상에 있다고 그랬어요. 가장매수인의 등기같이. 그러니까 등기가 되어 있다 해서 그 등기가 다 유효한 건 아니다. 그러면 반대로 유효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이게 나와요. 등기법에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등기가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해. 그럼 그 등기는 뭐예요? 무효등기죠. 그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유효한 등기가 있더란 말이죠. 등기가 유효력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유효한 경우가 쫙 또 대법원에 의하면 나와요. 그 중에서 중간 생략 등기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얼핏 들어보셨죠? 민법 총칙에서 얼핏 들어봤어요?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등기가 유효력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등기라고 그랬고요. 무효등기라면 등기부에서 삭제해야 되죠. 무효라면 그거를 지금은 말소시킨다 그랬고요. 옛날에는 주말한다 그랬어요. 주말. 이 주는 붉을 주자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종이 등기부일 때는 빨간으로 쫙쫙 걷단 말이죠. 주말한다 그랬어요. 지금 이제 등기 기록으로 하기 때문에 주말한다는 말은 안 쓰고 이제 말소라고 쓰죠. 이렇게 무효등기라면 말소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말소하지 않고 있다가 이걸 재활용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걸 무효등기의 유용 이렇게 불러요. 무효등기예요. 개념을 좀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부동산을 돈 주고 사가지고
소유권 취득하려면 등기하라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을 샀는데 등기는 하지 않고 점유만 하고 있는 놈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놈일까요? 아파트를 샀어. 열세 넘겨받아서 점유는 해. 근데 등기 안 하고 있어. 어떤 놈일까요? 중간 생략 등기 하려는 놈, 미등기 전매 기회를 노리는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동산을 샀지만 등기는 하지 않고 점유만 하고 있는 놈. 요 놈의 법적 주의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하나 나오게 되고요. 등기 청구권이라 이거는 이제 등기법에서도 해요. 다만 민법에서는 이 등기 청구권의 성질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등기 청구권이라는 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채권적인 놈이 있고 물권적인 놈이 있어요. 이 성질을 구별해야 되고 이 성질을 왜 구별해야 되는가 이해하시고 채권적인 게 어떤 게 있고 물권적인 게 어떤 건지 구별하실 수 있어요. 여섯 번째, 등기의 효력 중에서 추정력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이게 또 제일 중요해. 그래서 등기 와서 보통 7덩어리가 우리 시험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가등기하고 중간 생략 등기하고 등기의 추정력 정도는 기억하시고 최근에는 등기 청구권도 잘 나옵니다. 어느 특정 부분만 주로 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최근에는 싸잡아서 문제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중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련된 설명을 옳은 것은 또는 등기와 관련된 설명을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잘 나와요.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잘 나오고요. 다만 그 중에서 개별적으로 물어봤을 때 이 정도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한 7개 정도 테마를 잡아서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그 중에서 먼저 172페이지에 보면 등기가 뭐냐? 뭐 다 아시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기록하는 것, 그게 등기. 어디다가? 연습장에? 아니지, 등기부. 국가가 관리하는 등기부 또는 등기 기록에 물권 변동 과정 및 그 결과를 기록하는 것, 기록된 사실 자체, 그게 등기다. 등기다. 그리고 이제 등기법에 관한 등기의 종류를 쫙 보게 돼요. 보존 등기, 변동 등기, 말소 등기, 말소 회복 등기, 멸실 등기, 멸실 회복 등기 등등등 해서 등기의 종류를 쭉 공부하는데 그 중에서 보존 등기. 보존 등기는 미등기 부동산, 즉 등기부가 없는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를 처음에 새로 만들어. 이걸 등기부 창설이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최초로 소유권자가 누군지를 등기합니다. 그걸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그냥 보존 등기라고 해요. 그런데 이 보존 등기가 이중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중복 등기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이중 보존 등기 또는 중복 등기는 하나의 등기부에 보존 등기가 2개, 이거 아닙니다. 하나의 등기부에는 보존 등기가 2개일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최초로 돼 있는 게 보존 등기니까. 보존 등기가 중복해서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중 보존 등기나 중복 등기는 뭘 말하는가? 부동산이 하나인데 등기부가 2개. 부동산이 하나인데 등기부가 2개. 이게 이중 보존 등기 또는 중복 등기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등기법에는 부동산 하나마다 등기부가 하나씩 있어야 돼요. 이걸 1부동산 1등기부,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마다 등기부를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걸 물적 편성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등기법에서 공부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하나라면 등기부가 하나여야 돼요. 근데 2개가 있어. 그럼 당연히 하나만 살리고 나머지는 없애야 되죠. 그 절차가 등기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중복 등기를 발견한 등기관은 등기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등기부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없애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그 등기관은 어떤 등기부가 유효한 등기부냐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등기법에서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주의라고 해서 서류 같은 객관적 자료 가지고 법에 정해진 절차만 가지고 판단해야지 등기관이
자기가 직접 어떤 등기부가 유효냐 어떤 등기가 유효냐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등기관은 그런 자격이 없어요. 이걸 형식적 심사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복 등기를 발견한 등기관은 어떤 등기부가 유효한 등기부냐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 등기법에 있는 기준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돼. 기계적으로.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갑으로 등기돼 있었는데 소유권자가 여기는 을로 등기돼 있어요. 근데 등기관이 등기법에 따라서 이걸 없애고 요거만 살려. 근데 나중에 봤더니 얘가 진짜 권리자야. 그럼 을의 입장에서 억울하죠. 그러니까 소송을 가게 되겠죠. 그럼 우리 대법원은 그제서야 어떤 등기부가 유효한 등기부냐를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그게 나오죠. 대법원 판례. 등기법에서 등기관이 중복 등기를 정리하는 절차, 그건 2차 과목에서 공부하시고, 민법에서는 어떤 등기부가 유효하냐, 그게 양가로일의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겁니다. 기억,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이중으로 보존 등기가 되었을 때 1부동산 1등기기록 원칙에 의해서 어느 하나의 등기만을 유효로 하고 나머지 등기는 무효로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대법원 기준이 뭐냐? 크게 둘로 나누자. 첫째, 대법원은 표제부를 먼저 본다. 그럼 표제부는 뭐냐? 등기부 구성이 표제부하고 사항란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사항란. 사항란이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어요. 여기서 표제부에는 뭘 기록했냐? 부동산의 현황. 토지 같은 경우 주소, 면적, 건물 같은 경우 주소, 구조. 그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이 기록되어 있는 걸 표제부라고 하고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기록한 걸 사항란이라고 합니다. 그 사항란 중에서 소유권이 등기된 게 갑구고요. 소유권 이외에 지상권 따위가 등기된 게 을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때 우리 대법원은 두 개의 등기부가 나타났을 때 어떤 등기부가 유효하냐? 제일 먼저 표제부를 봐요. 표제부를 보면 부동산 현황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표제부에 기록된 부동산 현황과 실제 부동산 현황을 비교를 해. 예를 들어서 건물 표제부에 실제 부동산이 5층 콘크리트 건물이야. 5층 콘크리트 건물인데 하나는 5층 콘크리트 건물이라고 돼 있고 표제부에 하나는 5층 조적조 벽돌 건물로 돼 있어. 5층 콘크리트 건물이라고 되어 있는 표제부가 유효한 거야. 어떤 등기부가 먼저 만들어졌나를 따지지 않고 표제부는 실제 부동산 현황과 일치하게 기록되어 있는 등기부만을 유효로 한다. 그런데 표제부로 판단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어떤 경우? 둘 다 일치해. 또는 둘 다 불일치해. 그럼 표제 갖고 판단을 못해. 그럼 어디로 가요? 사항란. 그중에 갑구. 그중에 보존등기 명의인. 양 부동산 등기부의 보존등기 명의인을 비교해. 그 명의인이 동일해. 그러면 무조건 먼저 만들어진 등기. 먼저 한 등기, 선등기가 유효. 무조건. 반면에 보존등기 명의인이 달라. 그러면 원칙이 선등기. 예외. 선등기가 무효라면 후등기가 유효. 이렇게. 결국 여기서 다툼이 생겨요. 여기서 다툼이 많아요. 두 개의 등기부에 보존등기 명의인이 다를 때 어떤 등기가 유효한 등기냐. 원칙, 선등기. 선등기가 무효라면 예외, 후등기. 자, 요거와 관련해서 두 개의 예외가 있는데 판례가 그중에 하나를 갖고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A 건물이 있어요. 갑이 신축을 합니다. 아까 봤죠? 건물을 신축하면 신축한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죠. 이때 신축한 사람은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해요? 등기 없이 취득해요? 등기 없이 취득한다고 그랬죠. 자, 그럼 갑이 건물이 완공되면 얘가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팔아요. 건물을 양도해요. 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전 등기 받아야 되죠. 그러려면 누구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먼저 해야 돼요? 갑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먼저 해야 되죠. 건물을 신축한 갑이 건물을 을한테 팔았고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려면 갑의 이름으로 먼저 보존 등기를
하고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갑이 세금 떼먹으려고 지 이름으로 보존 등기하지 않은 채 얘 이름으로 보존 등기하는 경우예요. 그럼 등기부로 보면 누가 건물을 신축한 것처럼 보여요? 을이 신축한 것처럼 보이죠. 당연히 이 등기 무효여야 되죠. 근데 우리 대법원 이거 유효화돼요. 그리고 이름을 붙여요. 모두생략 등기라고. 이게 판례예요. 건물을 신축한 사람으로부터 건물을 샀는데 산 사람 이름으로 보존 등기. 이걸 모두생략 등기라고 하고 유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유권을 지켜요. 그리고 얘한테 세금만 뜯어내면 돼요. 법원의 국가의 목적은 세금 뜯는 거예요. 네? 유효라고 한 다음에 세금 뜯는 거예요, 얘한테. 그게 국가는 더 이익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유효한,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등기와 유효권을 갖추지 못했지만 예외적으로 유효한 등기가 나온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모두생략 등기. 먼저 볼게요. 170페이지. 위에 양가로의 동그라미 1 관련 판례 밑에 동그라미 2 187조 단서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 동그라미 기억 미등기 부동산 수인이 자신 이름으로 보존 등기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모두생략 등기라고 유효로 처리합니다. 됐죠? 못 찾았나? 170페이지 관련 판례 밑에 동그라미 2의 기억. 다시 한번 찬찬히 170페이지 윗부분 관련 판례 밑에 동그라미 2의 기억. 미등기 부동산 양수인이 자기 이름으로 보존 등기하는 경우를 뭐라고 부른다? 모두생략 등기라고 부른다. 머리 못자 머리 두자 쓰는 거. 머리 못자 머리 두자. 중간 생략 등기 일종입니다. 유효로 처리합니다. 세금만 뜯어내면 되니까 굳이 무효로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요 상태에서 얘가 또 보존 등기한 사건이 있었어요. 얘가 이게 선등기죠. 이게 후등기죠.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죠. 그럼 이거 무효죠. 그죠? 보존 등기 명인이 다르죠. 선등기가 무효가 아니지. 그럼 후등기는 무효. 누가 했어? 원시 취득자가. 얘가 신축했잖아요. 원시 취득자가 했지만 무효. 그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판례가. 읽어볼게요. 172페이지 디귿 밑에 사항란 이중 보존 등기 A, B가 있고 B. 그죠? 자, 이 B 밑에 두 번째 줄 뒤에 된 등기 명인이 당해부동산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게 이거죠. 여기 보세요. 뒤에 보존 등기한 자가 원시 취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어떻게? 선등기가 무효가 아니란 후등기는 뭐다? 무효다. 네, 무효다. 이걸 유효로 처리하니까 얘가 설령 갑이 원시 득자라 하더라도 그 원시 취득자의 등기 보존 등기는 무효가 된다. 네?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넘어가. 괜찮아. 이것만 기억해. 아, 모두 생략 등기 유효라고 하는구나. 그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표정 보니까 한 3분의 2 정도가 뭔 개소리야. 그래요. 판례 문구가 어려워요. 그죠? 예, 설명드리면 대충 이해가 되는데 그걸 문장으로 보면은 이러한 법리는 뒤에 경료된 보존 등기 명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가 무슨 말이냐 말이죠. 그게 이 말이라. 그게 이 말. 어떻게? 선등기가 무효가 아니라 후등기는 무효다가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예? 여기 무효가 되는 거.
잊어도 돼. 잊어도 돼. 그냥 모두 생략 등기가 뭔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 아시겠죠? 잠시 뜨거워진 머리를 식히겠습니다.